지금 세계가 놓여 있는, 세계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가요.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세계가 그러니까 다 연결된 초연결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연결된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전 지구가 하나의 생태계가 된 겁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된 거예요. 생태계라는 것은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지구의 자연 환경하고도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경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다 의존하고 있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연결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지식 체계라든가 혹은 시스템들은 보게 되면요. 개별 국가별로 그러니까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근대 질서에 여전히 우리는 근대 질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근대 사회를 국민국가, 국민경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얘기한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가 한국 경제고, 예? 이 명확한 경계선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이미 오래전에 진입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바꾸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듯이요. 그런 점에서 각 국가들은 그러니까 다 이게 촘촘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자국은 특히 뭐냐면 강대국일수록 뭐냐면 다른 세계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대 질서, 근대 사고에 여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제가 늘 많이 쓰는 게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당하고 있다잖아요. 한번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당하게 되면 생태계가 와해가 되는 이런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격을 반복적으로 좀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축적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로서는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예측이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예측을 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시스템이 뭐냐면 개별 국가별로 그러니까 이게 운영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협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협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국가 간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그러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2007년, 8년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2008년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은 2007년 여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07년, 8년 이제 발발한 금융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G20이 만들어졌죠. G20이요. G20이 만들어진 이유가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겁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국가 간의 협력이 없으면은 이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G20을 만들 때 소위 국가 간의 협력을 이런 걸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융위기는 수습이 안 된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2010년경에 금융위기의 연장선에서 유럽에서 2010년경부터 유로존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유로존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협력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유로존 경제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약화됐어요.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들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러려면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협력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협력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20세기에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가 국제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력은 우리가 소위 강대국 중심의 그러니까는 강대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질서에 흡수 통합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21세기에는 그런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지금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부터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이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이 수습에 실패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융위기는 우리가요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그리고 금융위기가 수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화폐전쟁입니다. 화폐전쟁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주권하고 신흥국가의 통화 주권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충돌을 하고 있고 이게 잠복되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잠복되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언제라도 그러니까 이게 막 튀어나올 수 있고 각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고 그런 건데 자, 이 문제가 굉장히 국제금융에 굉장히 불안정성을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자, 미국은 금융위기의 요인을 뭐 대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모기지 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얘기합니다. 글로벌 불균형을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미국의 재무성, 미국 재무부지요. 미국 재무부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요게 날짜가 언제 가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기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 정부가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2008년 11월 12일자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2008년 11월 12일자예요. 2008년 11월 12일이면 어떤 때냐면요. 당시에 2008년 11월 달이면은 오바마가 이미 당선이 확정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부시 주니어 부시죠. 그러니까요. 그 부시가 임기가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끝나고 백악관에서 짐을 싸고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헨리 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헨리 폴슨이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었죠.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금융 지원 그러니까는 이 패키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그 상황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발표하면서 당시에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했냐면요. 2008년 11월 12일이요. 11월 12일이 뭐냐면은 조지 부시가 전 세계 국가 소위 말해 G20 정상회담을 G20개 국가들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5일 날에 G20 정상회담이 미국의 초청으로 확정되고 난 그 상황에서 그 회의가 있기 3일 전에 그러니까는 헨리 폴슨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글로벌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But let us not forget.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요. 우리 문제의 이 심장에 놓여있는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이슈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요? 이 수년간에 걸쳐서 persistent and growing global imbalanc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글로벌 불균형. 이 글로벌 불균형이 자본의 흐름에 그러니까는 극적인 증가를 그러니까 이것을 가열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또 낮은 저금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과도한 위험 추구를 만들어내고 과도한 위험 추구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수익을 찾아서 막 이 자본들이 옮겨 다니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도한 요인들이 어떤 한 국가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된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미국은 너무 그러니까는 저축이 낮고 즉 소비가 많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된다 이거예요. 즉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런 문제.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한테서 그러니까는 많은 무역 흑자를 누리는 나라들. 그래서 아시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유럽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국내 소비가 그러니까는 부족하면서 해외에다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축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불균형이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요? Without addressing the global imbalances라고 그러죠.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we'll have missed. 우리는 극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글로벌 시장에 그러니까는 이 기반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 그 흑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G20 정상회담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들었다고. G7만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G7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수출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흑자를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라를 빼놓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러니까는 적자를 충분히 줄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게 G20 국가인 겁니다. 미국을 포함해서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냐면요. 자, 미국이 무역 적자로 전락한 거는요. 미국이 그 산업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 약화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즉, 경제력이 다원화가 된 거죠. 다원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요, 7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를 그러니까 중심 통화로 사용을 하되 달러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무역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금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미국이 흑자를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을 달러를 가져오더라도 달러를 하고 금이 그러니까 맞바꿔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즉 달러가 바깥으로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적자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금이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금을 다 금으로 바꿔줄 만큼을 초과할 정도로 미국의 적자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고 선언을 하죠. 1971년도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소위 변동환율제로, 즉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이런 환율 시스템이 바뀌게 되죠. 환율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져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괜찮은데,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특히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해외로 다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굉장히 환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러니까는 급락할 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외환위기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흥국가들이 이러한 외환위기를 경험을 하면서요. 경험을 하면서 뭐냐면은 신흥국가들이 우리나라도 97년도에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그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는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갈 때 그 달러를 그러니까는 메꿀 수 있는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외환위기 안 당하려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외환 보유고 축적이죠. 외환 보유고 축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즉 경상수지 흑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외환 보유고 달러를 벌어들인 나라들이 이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자도 안 생기고 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갖고 나가서 이왕이면 그러니까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이제 이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채권 수익률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미국 밖에서 달러를 벌어들인 나라들이 그 달러를 동원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다 보니까는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통화 주권의 문제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훼손되면서 2005년도부터 미국이 2004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리기 시작하는데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시장 금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위기로 이게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해외로 나간 달러를 줄이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문제는 미국의 통화주권은 계속해서 이렇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 금융위기 이제 이후에 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G20을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 불러가지고 뭐냐면은 이 흑자를 좀 줄여라. 흑자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래서 G20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 5차 G20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GDP 대비 4% 이내로 경상수지 흑자를 그러니까는 관리하도록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걸 요구를 합니다. 미국이요. 그런데 당시에 뭐냐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만 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 많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우방 국가들인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는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왜? 미국한테 흑자를 안 보게 되면은 그 자기들도 경제에 그러니까 지장이 있으니까는 수출 많이 해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합의를 못 봤어요. 미국이 이걸 관철을 못 시켰어요. 경상수지 목표제 GDP에서 4% 이내로 관리하자는 거를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 국내법으로 해결할래. 해가지고 2015년에 무역촉진법을 그러니까 도입을 하죠. 무역촉진법을 오바마 때 도입을 해가지고 경상수지를 그러니까 3% 이내로 이제 그러니까는 축소하라고 이런 압력을 강화하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매년 그러니까 발표하는 소위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서 이 발표하는 거기에 포함된 조건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2019년도에요. 트럼프가 이것도 2% 이내로 또 이걸 조절합니다. 그 지네 멋대로 엿가락 느리듯이 4% 했다가 3% 했다가 2% 했다가 이렇게 막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왜 4%가 돼야 되느냐? 왜 3%가 돼야 되느냐? 왜 2%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경제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오게 되면 내가 A+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선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걸 줄이라 그러니까 신흥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 그러니까 줄이라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축적을 못 하잖아요. 외환보유고를 축적을 못하면 신흥 국가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신흥국의 외환위기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요? 신흥국의 통화주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통화주권을 그러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신흥국가들의 통화주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신흥국가가 통화주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외환위기에 항상 직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신흥국가의 입장은 고려를 안 해주고 미국 입장만 그러니까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라든가 심지어 IMF조차도 신흥국가들이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어떤 위험성이 증대할 때 달러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해서 달러 유동성, 달러라는 그러니까 이 현금을 통화 수합으로 바꿔주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이 선진국가들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MF조차도 이걸 얘기했는데 미국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신흥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 큰 나라들은 우리는 그러면 외환보유고 축적할래. 예? 니네들이 미국이 이런 거 안 해주게 되면 우리는 우리 다른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는 외환보유고 축적할래 이렇게 가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은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달러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호되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달러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미국이 제재로 스위프트를 이게 작동을 시켰잖아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를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 잘 모르고 있지만은 2015년도에 위안화가 저 달러 결제 시스템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 미국한테. 그래서 뭐냐면은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CIPS라는 겁니다. 스위프트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국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는 위안화를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로 쓰는 이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CIP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거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학습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할 때 미국이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대응도 하겠지만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금융 제재도 할 게 아닙니까? 러시아처럼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중국은 거기에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더 고민할 게 아닙니까?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을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위안화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뭡니까? 디지털 화폐화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요. 즉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강화되게 되면요. 미국도 그러니까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미국은 미국 이익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상대 국가들은 그러면 거기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협력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G20을 만든 다음에 우리말 그냥 들어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들어라 하는데 쉬는 국가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는 자기들이 항상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쉬는 국가들이 그 흑자를 줄이게 하려면은 니네들이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건 또 안 하겠다는 거야. 왜 안 하겠다 하냐면은 월가 자본들이 쉬는 국가 가서 돈을 마음대로 벌려면은 외환 시장이 좀 불안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이익만 미국이 그러니까 그 훼손된 통화 주권만 가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쉬는 국가들 중에서도 힘이 있는 나라들은 우린 개의치 않고 달러 계속해서 축적할래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갈등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21세기에 국가 간에 서로가 협력이 필요하는데 서로가 생존을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는 리더십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은요.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걸 제대로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를 해요. 무역수지 적자가. 이 까만 선이 그러니까는 0이니까는 0%니까는 밑으로 내려가서 다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적자가 계속 커지다가 이 달러가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유출된 달러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대로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80년대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었어요. 80년대 중반에. 한 3.4%까지 이렇게 적자가 커졌었잖아요. 이때 미국이 동원했던 방법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죠. 플라자 합의. 소위 저 당시에는 주로 선진국가들, 일본, 독일, 뭐 이런 소위 프랑스 이런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한테 무역 적자를 많이 봤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그 당시는 미국이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다 불러다가 니네들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쿠아라든가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해라. 강요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이제 해결을 했었죠. 그런데 2000년대에는 이런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국도 이제 그 흑자 국가로 등장하고 한국도 등장하고 흑자 국가로요. 싱가포르도 등장하고 이렇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졌죠. 6%대까지요. 그러다가 금융위기로 딱 터진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많이 줄였죠. 줄이긴 줄였죠. 예? 줄이긴 줄였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적지 않은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국제 수지가 돈이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고 나간 걸 다 정리한 게 이제 국제 수지거든요. 이게 GDP 대비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건 마이너스 3.7%까지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까지 여전히 그러니까는 완전히 수습이 안 된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작고 서울 인구보다도 안 되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싱가포르의 외환 보유액을 보세요. GDP 대비. 최근에 보면 1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5%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요, 경제학 책에, 교과서에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다. 외환보유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미국 학자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 만들어 놓은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이론을 그대로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싱가포르 봐보세요. 대만도 그래요.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 지난 한 25년 동안에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야. 근데 싱가포르는 그럼 미국한테 압력을 안 받냐? 받아요. 근데도 개의치 않아요. 싱가포르가 경상수지 봐보세요. 경상수지 흑자가 이거 봐보세요 지금요. 거의 그러니까 15%에서 25% 사이를 가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저렇게 축적을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예? 저렇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축적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나간다.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했는데 싱가포르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국가 펀드로 운용을 하잖아요. 펀드로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것 중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정 중에서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그 수익금으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는 한 25%밖에 안 하고 있다고요. 독일도 봐보세요. 우리나라보다 경상수지 흑자가 여기 보게 되면 7%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7% 이상. 미국이 그러니까는 2% 이내로 줄이라 그러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거 있죠. 1년에 2번씩이요. 2번씩이요. 작년 10월 달에 발표할 건 안 나왔어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외환,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냐면 외환시장의 개입이 GDP 대비 2% 이내 뭐 이렇게 2% 이상 가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한 게 위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있죠. 오른쪽이 중간에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이 쭉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수지가 GDP의 2%를 넘으면은 이것도 위반 해가지고 2가 넘는 숫자들은 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 미국에 대해서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위반. 세 개를 위반하게 되면은 환율 조작국이다. 그래서 제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대만 봐보세요. 타이완 세 번째 줄에 있죠. 대만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요? 세 개 다 위반했잖아요. 경상수지 흑자 봐보세요. 14%나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가 4.6%.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14%가 되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3개 다 위반했잖아요. 3개 다 위반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싱가포르도 가보세요. 싱가포르도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18% 되잖아요. GDP예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을 싱가포르는 그냥 빈번하게 해요. 자기들 그러니까는 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GDP의 28% 이상이나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거 무서워가지고 외환시장 개입에 쩔쩔쩔 내고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인도, 베트남 개의치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외환시장 개입이요. 예?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 대만보다 무슨 이게 약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베트남보다 강한 나라입니까? 싱가포르보다 약한 나라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월가의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논리에 그러니까 논리대로 시스템도 다 이렇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애가 뭐가 날려도 날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를 방어하려면 외환보유고 축적 많이 하면 돼요. 외환보유고 축적 많이 하면 됩니다. 예? 미국의 금융적인 이 제재로부터 좀 자유로우려면 외환보유고 축적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싱가포르 한번 봐보세요. 싱가포르 보게 되면은 두 개나 입원하는데 크게 입원하고 있잖아요. 경상수지 2%가 아니라 18%. 외환시장 개입은 2% 이내가 아니라 28% 이상이나 이렇게 개입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다고 싱가포르가 무슨 뭐 어떻게 제재받는 거 봤어요? 예? 대만이 제재받는 거 봤습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 제재예요.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미국의 민주당의 싱크탱크잖아요. 브루킹스에서 3월 2일 날 그러니까 편집장 그 수준의 사람들이 이거 이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경제 전쟁이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타격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도 또한 그러니까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예? 미국 또한 이 경제 제재를 할 경우에 경제 전쟁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는 결국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만 그러니까 저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이 경제 제재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중국이 여기 박스에 놓은 데 봐보세요. 중국이 뭐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CIPS를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as an alternative to SWIFT. 미국의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에 금융 결제 시스템, 달러 결제 시스템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달러 의존도 줄이겠다 이거죠. 만약에 저기 계속 있다가는 언제든지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안 받으려면은 위안화 중심의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을 따르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중국이 또 그러니까는 무역 규모가 크니까는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들 그거 위안화로 사가라 이거예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이거예요. 예? 위안화 사용하자 이거 달러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뭐냐면은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이 은행들에게 뭐냐면은 이 스위프트 달러 사용 없이 그러니까 은행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제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대안을 모색한다 이거예요. 대안을.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무기화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미국은 툭하면 무기화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대응이 그러니까는 대응이 결국 뭐예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도 이제는 앞으로 달러 사용을 통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무기화해가지고 이 금융 제재하고 그러다 보면은 달러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게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들을 자기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러시아가 침공하고 난 다음에 금융 제재 했잖아요. 금융 제재 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7개 러시아 은행들이 제재에 들어갔죠. 예?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2개 은행은 그러니까는 제재에서 빠졌어요. 러시아의 2개 은행. 그게 스버뱅크하고 가즈프롬뱅크. 가즈프롬뱅크가 유명한 가스 러시아가 주로 에너지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유럽에다가. 유럽에 그러니까는 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한 40%가 러시아로부터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스라든가 석유를 수입하다 보니까는 그걸 안 쓸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은행 간에 거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결제를요. 그래서 2개 은행은 뺀 거야. 예? 그러니까 일루는 그러니까 유로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 달러도 결제가 되고 앉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 2개 은행은 배제가 됐어요. 왜 배제했겠어요? 유럽이 원한 거지. 미국한테 스위프트 금융 제재에서
두 개 은행은 좀 빼줘라. 우리도 그러니까는 에너지 수입해야 되니까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푸틴의 달러 자금줄은 유로화 자금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제재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국민들 일반 보통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죠. 왜? 러시아는 소비재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라고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원을 수출을 하고 소비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소비재를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결제할 돈이 외화가 부족하니까는.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루블화도 폭락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굉장히 희생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푸틴한테는 별로 타격이 제가 볼 때는 큰 타격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푸틴의 자금줄을 그러니까는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들은 파산할 거다, 붕괴할 거다, 뭐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게 물론 장기화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장기화 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뭐 러시아라고 하여튼 뒷짐만 지고 있지 않을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국하고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위안화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가지고 러시아가 그걸로 피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만 더 이제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융제재 가지고 일방적인 승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구조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용하는 그 힘은 뭡니까? 전통적인 힘입니다. 러시아는 국방력, 군사력, 이것도 하드 파워죠. 미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까? 경제력을 동원해서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경제력도 하드 파워죠.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강대국들이 주로 그러니까는 국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국의 이익이 되도록 그러니까는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힘이 바로 하드 파워잖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것이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한번 봐보실래요? 1253개 은행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1253개 은행이. 자, 이걸 지도로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요. 중국의 535개 은행, 아시아의 914개 은행, 유럽의 156개 은행, 아프리카의 41개 은행, 심지어 북미에도 28개 은행, 저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호주 저쪽에 오세아니아 쪽에 22개 은행, 남아메리카 7개 은행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이미 그러니까 가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에 가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2015년도에 이미 가입했어요. 왜? 위안화 결제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는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게 자기도 돈 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면서 달러 의존도를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그 충돌을 할 때 미국이 그러니까 금융 제재를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거를 중국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예상을요.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는가? 이거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요. 러시아가 당하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줄어든 것도 있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미국이 과거처럼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는 이 금융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그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만 약화돼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힘이 그러니까는 효력이 자꾸만 약화돼 가는 거죠. 약화돼 가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상황,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국제적인 어떤 분쟁,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20세기 방식으로 이걸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해결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자꾸만 자기들의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전통적인 힘의 기반이 약화되는 이런 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20세기에 그러니까는 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요. 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